끝나고 나면 실제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염려가 되네요.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아직 교재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전체 공부할 내용이 과연 뭐냐라는 거를 지금 전체 화면으로 봤는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이 뭐냐 하는 거를 일종의 그 맛보기처럼 한번 그 요즘에 이제 건물 분야에서 그 이슈가 되는 그 제로 에너지 빌딩하고 관련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환경적으로 아주 유익한 건물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건물을 과연 만들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건물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느냐? 그런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이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함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alliance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alliance라는 용어가 여러 방면에서 쓰이기도 하죠. alliance가 무슨 말이야? 우리말로 동맹, 그지? allies. 요즘에 특히 우리 이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미 동맹이 얼마나 굳건하냐. 그래야 우리 나라의 어떤 안보를 미국이 좀, 강대국인 미국이 좀 이렇게 역할을 해줌으로써 좀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allies 또는 동맹 이런 말을 쓰는데, 일단 제로 에너지 빌딩을 놓고도 사실은 다른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그런 어떤 공동의 노력, 이런 측면에서 alliance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작년에 이런 거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좀 노력을 해봅시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이제 관여가 돼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작년에 이제 alliance가 만들어지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alliance가 앞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걸 내가 간단하게 좀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얼라이언스까지 만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인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기후변화 문제 중요하지, 또 환경 문제 해결해야지, 그런 거 안 하면 앞으로 인류가 불안해질 테니 합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92년서부터 교토 프로토콜을 국제사회가 약속을 했지만 사실상 어느 누구도 잘 지키질 않았어. 비교적 노력한 몇몇 나라들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성 있게 노력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파리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과연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행동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환경 문제? 중요하지. 해결해야지. 하지만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뭐야? 이런 걸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가 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그 고통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않는 한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난들, 이런 것들이 심각하단 말이죠. 이번에도 허리케인 하비, 텍사스 지역을 강타해가지고 하루 동안 내린 피해 양이 어떻고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바뀌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이라든지 재산 피해가 나고 도시 하나가 완전히 그야말로 사라져버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그 재앙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빈번해지면서 이런 것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런 것들이 결국 인류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발전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하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동영상을 뭐 잠깐만 한번 보면. It's a signal. We've already let Pandora out of the box. What we've seen so far is really a very small part of what we're going to see. The youth have a legal right to a healthy future and atmosphere. What do we want? Climate justice. When do we want it? Now. What do we want? Climate justice. It's our choice. And that choice is ours. This is our last chance. 맛배기예요. 이걸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맛배기로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요.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에게 바로 경제적인 어떤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우리나라 경우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기후변화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저탄소 국가 비전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2010년도서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줄여 나갈 거에 대한 하나의 그 계획인데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노력,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여하간 우리는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되는가 하는 현황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자꾸 탈원전, 탈, 석탄, 발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제조업, 산업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기타 건물에서 쓰이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물은 레지던셜 커머셜이니까 주거용 건물이냐 비주거 상업용 건물이냐 하는 건축이 있지만 사실은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이 건물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한 48%, 50% 정도가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건물에서 한 4분의 1, 25% 정도가 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에너지, 제로 에너지 빌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앞으로 이러한 저탄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2050년까지 지금 현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 대비해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산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해야 되는데 특히 건물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내에서도 탈원전, 탄석탄 발전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물 에너지의 어떤 적극적인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에너지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건축가의 역할과 임무가 그만큼 크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모든 사회 에너지 소비 행태는 점점 전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미 자동차의 경우에는 all electric 자동차로 전부 전환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건물도 상당량이 이제 대부분 전기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전기 에너지 사회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전기 에너지 사용량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논쟁하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자력 발전이냐 또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이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보면 몇 개의 시나리오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다시 말하면 솔라, PV나 또는 윈드 파워 같은 그런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그 발전량을 어떻게 늘려갈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관건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건축을 보면 차라리 그 산업화 사회 이전의 건축에서는 우리 전통적인 건축도 이제 옛날 우리가 살던 한옥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 과거의 건축은 사실은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 환경에 순응하는 원리에 굉장히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건축이었다라는 거죠. 소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버나큘러 아키텍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건축의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화 이후에 특히 후기 산업 사회를 지나면서 급속하게 도시화 산업화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건물에서의 어떤 환경 조절,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고 설비 시스템 의존도가 커졌다니까 건물이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물이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의존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인 대안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 또는 그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그러한 건축은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또 최근에는 어저께도 내가 그런 얘기했죠. 그린 앤 스마트, 여기서 다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려면 뭘 보면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가장 빨리 얻을 수 있을까라고 요즘에 이런 걸 가장 세계를 앞서 가는 어떤 그러한 그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구글이라는 회사 또는 뭐 페이스북이나 IT 관련된 회사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한 2년 전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구글이 뭐 하는 회사인데 우리는 뭐든 다 해 그럴지 모르지만 사이드워크 랩이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글이 웬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 것을 뭘 기대하고 있는가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원래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한 회사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무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죠? 데이터라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는 우리 개개인의 모든 행동, 활동과 관련된 정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 모아서 갖고 어느 날은 내가 한 몇 년 전이야. 미국을 개인적으로 여행할 일이 있어서 가는데 보니까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구글에서 나한테 포토 앨범을 만들어가지고 탁 준 거야. 나에 대한 위치 정보하고 다 알지. 미국에서 다니면서 자동차 타고 있을 때 구글 맵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서 다 다녔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고 언제 찍은 건지 다 알잖아. 얘가 그러니까 장소도 얘기 안 알려줬는데 어디 호텔에 뭐 어디 해가지고 쫙 앨범을 만들어준 거야. 놀랍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 하면서도 야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구나. 지금 구글이 그만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구글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얘네가 한 3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특히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뉴욕시의 그 부시장이었던 사람을 구글의 CEO로 이제 사이드워크 랩 CEO로 초청을 했는데, 근데 그 부시장이 스스로 이제 도시의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 뉴욕 같은 도시에서 살아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도시 물가가 너무 비싸다. 뉴욕에서 살기 힘들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편안해요? 서울 살만해? 물가 괜찮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좀 더 누구나 정말 생활하기 좋게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우리가 배우긴 그렇게 배웠지. 가격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 거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점을 찾으면서 가격이라는 게 물가라는 게 매겨지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보면. 이거 우리가 배운 거라면 다만 그 나쁜 얘기 말고 옳지 않은 얘기만.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공급가를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핵심 요소가 뭔가 봤더니 유통구조라는 거죠. 사실은 배추 한 포기를 만들어도 시골에서 그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산가가 얼마라면 몇 단계 유통구조를 거치면서 완전히 가격이 엄청나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유통구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고 어떤 유통 이런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지. 아 뭔가 길이 있어 보인다. 그죠? 두 번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도시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건 뭐냐? 도시에 다니려니까 교통 너무 골치 아파. 서울도 마찬가지. 아마도 제일 나쁜 악화된 도시 중에 하나야. 내가 용인에서부터 학교를 매일 출퇴근하는데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최소한 3시간이 된다. 하루에 3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면서 정말 하루의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면 교통 문제가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구글은 보니까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자율주행차, 그죠? 처음에 1980년대 내가 미국에 유학할 때 카네기맨에서 시작됐던 자율주행차에 대한 스마트카에 대한 개념을 얘네들이 30년 만에 완전히 상용화 단계까지 완성시켰어. 그 다음에 모든 GPS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그래서 요즘에 나도 맨날 학교를 출퇴근할 때 요즘에 뭘 하냐면 내비를 켜놓고 오늘은 어디로 가야 길이 가장 안 막히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학교를 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맨날 똑같이 다니던 길로 다녔어요. 아주 익숙한 길로. 근데 우연히 어떤 사고를 만나거나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학교의 회의 시간, 수업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출퇴근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경우의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오늘은 이 길로 가야 되고 내일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달라지더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 처음에 누가 구글이 했으니까 야 이것도 뭔가 구글이 할 수 있겠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야. 오늘날의 도시의 문제를 또 하나는 뭘로 봤냐면 오늘날의 도시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런 IT 회사들이 다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앨런 머스크 솔라 루프 만들고 해서 생산하고 막 에너지 문제에 제일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앞으로 이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데 어떻게 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 기억날 거예요. 네스트랩스라고 하는 새로운 벤처 기업을 3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인수했어. 네스트랩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거기서 만드는 제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네스트랩스라고 하는 회사는 페이스북인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 있던 애플에 있던 엔지니어가 2명이 퇴사를 해가지고 만든 회사야. 2명이. 근데 걔네들이 만든 게 뭐냐면 처음으로 만든 게 네스트랩이라고 하는 서머스탯을 만들었어. 서머스탯이 뭐야? 저기 보면 온도 조절기 있죠. 온도 조절. 근데 일반적인 서머스탯은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 조절기 뭐냐면 저게 온도가 가령 이 안에 이제 설비 시스템이 있잖아. 냉방, 난방 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설정 온도에다가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 그 온도보다 내려가면 난방을 해주고 온도보다 올라가면 냉방을 해주도록 시스템을 켰다 껐다 함으로써 실내를 쾌적하게 해주는 게 그 서머스탯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한 기능이 있는데 얘네들이 만든 서머스탯은 개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요? 소위 여러분들 IoT라는 거 알아요? 사물 인터넷? 그죠? 사물 인터넷은 그냥 지금 현재의 서머스탯은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서머스탯이고 이 공간 안에 있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이라면 지금 네스트랩에서 개발한 서머스탯은 IoT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서머스탯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내 온습도도 조절할 수 있지만 그걸 보므로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실내 온도가 몇 도, 습도가 몇 프로? 그 다음에는 얘가 언제 껐다 켰다,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이런 걸 보면서 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스케줄이 어떻고 얘는 바깥의 온도가 몇 도가 됐을 때는 안에 어느 정도까지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얘가 하는 모든 삶에 관련된 정보를 서머스탯 하나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올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고 분석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머스탯 하나 기껏해야 한 2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짜리 서머스탯 하나인데 이걸 개발한 회사를 구글이 가능성을 보고 3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회사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지금까지는 허니웰에서 만든 그 라운드 서머스탯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또 대부분의 주택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구글의 네스트랩스라고 하는 IoT 기반의 서머스탯이 다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 구글은 가만히 앉아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건물에 모든 집에서 온도를 몇 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얘가 언제 켜고 끄고 모든 정보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 정보들을 놓고 분석을 쭉 해보면 그 다음에는 아까 나한테 포토 앨범 만들어줬듯이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과연 이 방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이런 수업이 열리고 있고 이 수업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뒀을 때 이 방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는데 인터널 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인 경우에는 외기 조건에 따라서 어느 조건에서는 냉방을 얼만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가 데이터를 쫙 모아보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 뭐 11시쯤 되면 애들이 오겠네. 근데 여기 오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실내 온도의 변화하는 걸 보니까 몇 명쯤 되겠어. 왜냐하면 1인당 우리가 발열량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한 100명쯤 들어온다는 걸 다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굳이 학생 명부를 입수하고 하지 않아도 실내에서의 온도 변화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만 딱 봐도 여기 인터널 히트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람에서 나오는 거, 조명에서 나오는 거, 기계에서 나오는 거 다 따져보니까 여기 한 100명쯤 있어. 다 추론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논리지만 있다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수업 시간이 되면 냉방도 틀어주고 지금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이 강의실에 적응하려고 지금 모든 게 이거 왜 안 되지 안 되지 이러고 있잖아. 바로 그런 것들이 뭐야? 요즘에 이슈가 된 인공지능? 뭐 아주 대단한 인공지능도 아니지.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할 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향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는 데이터 사회로 바뀌어간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얼토당토 않게 왜 도시의 문제를 건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도시의 문제를 세 가지로 도시 물가, 교통 문제, 에너지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할게.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는 인류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구글이라는 회사가 비록 민간 회사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공헌을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보는 그 관점도 바뀌게 될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건축의 문제와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에 나와 있는 그 기사 중에 하나는 보면 앞으로 건물은 정말로 그 그린, 친환경적이고 이런 제로 에너지 빌딩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건물이 절대로 스마트하지 않고서는 그런 건물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앤 스마트를 얘기하고
우리가 최근에 자꾸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국가 전략적인 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그거의 핵심이 뭔지, 그거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걸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게 구현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스마트 빌딩인데 어느 누구도 그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그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앞으로 나는 꼭 어떤 IT 분야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건축에서 여러분들 같이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뭔가 어떤 미래 사회의 어떤 기회와 가능성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 새롭게 이런 분야를 좀 개척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스마트한 건물이 진정으로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 건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제로 에너지 빌딩을 그러면 실제로 구현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건물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건축이 하나의 건축물이 만들어져서 설계되고 지어지고 사용되고 마지막 폐기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굉장히 치밀하고 체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의 그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 해야 될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이 건물을 어떻게 해체하고 폐기할 거냐.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어제 내가 그 얘기했죠. 전체적인 우리 생태계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른 이런 노력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그것도 상징적일지 모르지만 BMW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우리 친환경 기업이야. 너는 옛날 지금은 망했는데 그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일회용 카메라 이런 거 나오고 했었잖아요. 어디 관광지 같은 거 사가지고. 그럴 때 그런 회사들이 주로 한 게 뭐냐면 자 일회용 카메라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쓴 다음에 버리면 우리가 그걸 회수해 간다는 거. 가장 BMW 자동차에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BMW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는 차 중에 하나잖아. 나도 갖고 싶은데 아직 못 갖고 있어. 근데 BMW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어셈블리 라인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BMW 자동차 누가 사가서 타다가 이제 폐차하려고 하면 그 차를 다시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얘네가 디스어셈블리 라인, 해체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품 다 해체해서 분류한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 것,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자원을 재활용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을 건축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진국들에서는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소리가 전혀 힘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 세대에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건축에서는 지난 한 몇십 년간 그런 걸 해온 것들을 뭐라 하냐면 소위 시스템스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학문적인 활동이나 실제 산업적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생태 건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건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건물 에너지를 고민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건물만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건물 이전에 뭐부터 생각해?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주변의 사이트 조건, 사이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마이크로 클라이밋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다 배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기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건물 이전의 주변의 물리적 환경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 줌으로써 사실은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훨씬 더 완화시키고 그러면서 건물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지 주변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자연 요소들, 내추럴 리소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제일 처음에 어떤 대지 분석이나 기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지난 학기 수업에서도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트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디자인 이전에 설계 단계에서 사이트 디자인, 주변의 외부 공간의 요소들을 좀 제대로 활용 가능한지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디자인으로 들어가는데 건물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건물의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외피라든지 그 다음에 측면적 비례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건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 설비 시스템이 들어와야 하는지 그러면서 건축과 설비, 그게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다뤄져야 될 것들이고 설계 과정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후에 정말 설계된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그걸 얼마나 진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 지을 수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의 어떤 관리나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문제고 또 건물이 그렇게 지어졌다 이거야. 지어지는 것까지는 했어. 그렇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앞으로 향후에 40년, 50년, 100년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대부분의 건물 에너지는 어디에 들어가요?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물론 초기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전체 그 운영 관리하는 기간이 다른 어떤 제품이 자동차는 기껏 써봐야 한 10년 쓰면 버리잖아. 건물을 한번 전후하면 한 100년 이상 유럽에 가보면 100년이 뭐야. 몇백 년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과정들을 그리고 사이트나 빌딩이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다 볼 줄 알아야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비로소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건축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보면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건물의 어떤 기하학적인 형태야. 그래서 여기서도 configuration이 돼. 건물의 형태를 얘기해. 형태라는 게 그냥 단지 그냥 보기 좋은 것,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조건과 서로 어떻게 조화하고 어울릴 수 있는지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 학기 때 공부하면서도 처음에 다뤘던 게 뭐야? 히팅, 쿨링, 라이팅의 건물 에너지 문제를 뭐라 그랬어? as a form giving factor라고 그랬지. 건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도대체 뭐가 건물의 형태를 이런 형태가 되도록 하는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요? 태양과의 관계, 바람이라든지 인적 건물이나 요소들, 자연환경 이런 것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고려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형태라는 것은 단지 디자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도시의 어떤 컨텍스트에 적합한 그런 건축의 형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건물하고의 거리 간격이라든지 건물의 장단 변비라든지 전체적인 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그 많은 요소를 한꺼번에 어떻게 다 생각하냐. 나는 지금 한 가지 생각하기도 바쁜데 이게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건축 공부를 통해서 이 건축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런 설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런 초기 설계 단계에서 그런 툴로서 소위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LT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거다. 디자인 과정에 이런 수단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디자인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물의 외피다. 건물의 외피. 건물의 외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 환경이라는 건 자연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데
건물의 실내는 항상 우리가 일정하게 쾌적한 조건을 유지해줘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했는데 지금 수업이 한 40분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다 더워. 여러분만 더운 게 아니라 뒤에서 벌써 이러고 있는, 나도 지금 되게 더위를 느끼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벌써 이미 이 방 안에는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1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열이 얼마인 줄 알아요? 가만히 여러분처럼 앉아있을 때 방출하는 열이 1인당 125kcal 그러면 여기 100명이야. 곱하기 100kg. 온도가 공기의 비율은 얼마냐면 0.29야. 0.29 칼로리만큼의 열이 있으면 공기 온도가 1g만큼의 공기 온도가 1도씨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덥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인텔리전트한 센서가 있어요. 딱 해갖고 지금 클릭을 착 틀어갖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임의로 하지 않는 한은 자꾸 더 더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채질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외피의 역할은 뭐냐? 외부 환경하고 실내의 어떤 쾌적한 그런 조건을 어떻게 스스로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외피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서로 인터랙션하는 그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외피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할 때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건 뭐야? 외피는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보면 3개 아니면 작게 보면 2가지인데 하나는 오페이크한 거냐 또는 트랜스페런트한 거냐. 그죠? 대부분의 건물 외피는 그런 그 요소들로 되어 있고 트랜스페런트한 거는 어떤 빛을 끌어들일 수 있고 오페이크한 거는 빛은 투과 못하되 열은 이동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외피를 볼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건 각 파사드별로 창면적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창면적 비가 어느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구조체, 오페이크한 요소나 또는 그 트랜스퍼런트한 창호 쪽에 단열이라든지 기미를 어떻게 할 건지, 특히 트랜스퍼런트한 지역에서는 햇빛에 대한 조절, 솔라 컨트롤, 쉐이딩 디바이스를 어떻게 할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을 외피하고 연관해서 PV 같은 게 설치되어 갖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패시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겨울철에 지난 학기 배웠죠. 패시브 솔라 히팅에 대한 거, 또 다양한 패시브 쿨링 테크닉들에 대한 거, 이베퍼레이티브 쿨링이라든지 크로스 벤틸레이션이라든지 그죠? 나이트 벤틸레이션이라든지 마스 쿨링이나 그 레디언트 쿨링이나 얼스 쿨링 여러 가지 그 패시브 쿨링 테크닉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물 디자인과 통합시킬 것이냐. 그래서 보면 그 겨울철에는 패시브 솔라 히팅, 햇빛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별도의 난방 없이도 충분히 그 쾌적한 공간을 만들. 그 열 손실과 열 획득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되고요. 패시브 쿨링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실내에서 인체의 발열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열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버림으로써 실내 온도가 상승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자연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지금도 보면 수업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쓴다 그래갖고 저게 다 쉐이드를 내려가지고 빛을 다 차단했어. 그리고 나서 뭔가 어둡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명을 다 켰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채광이라는 거 지금 이라는 정도면 충분히 자연채광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무슨 책을 보거나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깊이거든요. 외피 층고에서부터 2배 깊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연채광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러 쉐이드를 다 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다시 조명을 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조명에서 발생하는 열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냉방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런 걸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최적한 그런 설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아주 완벽하게 쾌적한 수준을 만들어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에 이런 그 우리의 요구, 컴포트에 대한, 헬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설비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 냉난방이나 환기나 조명과 관련된 이런 공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고민들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 그냥 해본 거, 내가 할 줄 아는 거, 그죠? 제일 간편한 게 이거야말로 가장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연간 전력 에너지 수요가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이게 이제 히팅 쿨링을 동시에 하는 EHP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전체 에너지 수요를 보면 여름철에 냉방이라고 하는 건 외기 온도가 그렇게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데 겨울철에 영하 10도 이하로 막 내려가면 열 손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부하가 크거든요. 난방은 열을 필요로 하는 거고 냉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가동하려면 이제 전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력 부하는 여름철 냉방 때 피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지 이런 시스템이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전체 에너지 수요조차가 겨울철에 많아지니까 겨울철에 전력의 피크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전체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지금도 원전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체 전력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1년 중에 순간 전력을 최대로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춰서 생산할 능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원전이라는 건 수시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번 키면 계속 가는 거거든. 근데 최대 피크부에 맞춰서 전력을 생산하다 보면 나머지 중간기 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여름 상대적으로 고를 때는 남는 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는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다 버려지는 거야. 엄청난 비효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냉난방이나 환기나 조명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설비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분야도 최근에는 굉장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 여기 보면 콘크리트 코어 액티베이션이라든지 쿨링 실링이라든지 쿨링 컨벡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첨단의 이런 것들이 가장 적용된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저 이화여대 가면 지하 캠퍼스 있죠. 그 ECC랑 거기 가보면 이런 시스템들, 콘크리트 코어 액티베이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러면 대부분이 다른 프로젝트는 다 거부를 했는데 ECC는 도민을 국제 현상을 통해 갖고 프랑스 건축가 독일의 엔지니어가 이제 설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을 반영해서 우리 지하 이 캠퍼스 이 백양물인가 이거 할 때에도 우리도 why not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는 안 돼. 아쉬웠는데 그죠? 뭐 여러 가지 좀 이런 방식들을 좀 새로운 어떤 접근들 좀 창의적 그게 바로 뭐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뭔가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있는 거 해본 것만 하고 있다. 그런 걸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새로운 개념을 얘기합니다. Low Exergy System, 설비적인 측면에서. Low Exergy, 그러니까 Exergy는 또 뭐지? 에너지는 뭐고 Exergy는 뭘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개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물리학적으로 뭐 얘기하고 있는 건데 Exergy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에너지 중에서도 유용한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걸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어가지고 물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지만 요 나머지는 뭐 다시 또 추가로 설명할 기회를 갖고 엑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커피 좋아요? 나는 주로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나는 커피는 따뜻한 커피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메리카노가 아닌 거예요. 아메리카노.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야 에스프레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에스프레소를 마셔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을 이걸 먹는 거야? 나는 그냥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리핑한 걸 가지고 이렇게 머그에다가 이렇게 마시는 굉장히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를 봤을 때 에스프레소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써왔던 화석연료들, 화석연료, 기름, 석탄, 이거는 이 지구 환경에 의해서 수억 년에 걸쳐 가지고 유기물들이 농축해서 만들어져 생성된 아주 농축의 에너지잖아요. 그 중에 가장 농축된 게 우라늄 같은 거죠. 원자력을 할 때 쓰이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시 생성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이걸 다 소진해버리고 나면 앞으로 인류는 어떨 거냐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에너지원을 이제 더 이상은 좀 환경 문제도 있지만 더 이상 쓰지 말고 뭘 쓰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자. 나 아메리카노 좋아한다. 아메리카노는 굉장히 밀도가 낮죠. 다시 말하면 밀도가 낮은 에너지 소스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땅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땅속으로 10m만 들어가면 1년 내내 바깥에 여름에는 32도, 겨울에 영하 10도가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면 1년 내내 일정한 온도야. 10.2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바깥에 바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불필요한 저 고농축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기름, 석탄 써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날 아까 내가 그랬죠. 19세기 건축, 20세기 앞으로 21세기 건축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그런 건축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로우 엑서지 시스템에 대한 것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전개가 될 텐데,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봅시다. Have to go.